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화이팅!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역시 재판은 해야 하고 재판은 중계가 돼야 합니다. 그동안 윤석열이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부인했던 범행들이 재판 중계를 통해서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는 내란 당일 선관위에 출동한 대원들에게 실탄을 준비시켰다고 증언했습니다. 그것도 윤석열 면전에서. 김용현이 민간인 노상원의 말을 잘 들으라 이렇게 직접 지시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듣기에도 섬뜩한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용도도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선관위에 출동한 대원들이 가져간 케이블타이는 위험용이고 특전사 특임부대원이 가져간 케이블타이는 문짝을 묶기 위한 것입니까? 코훌쩍이 김현태 거짓말도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아무리 직위원이 세워라 내워라 재판을 끌고 윤석열을 봐주고 싶어도 진실은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 기술 위에 진실이 있습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오늘 먹방으로 소개해드린 김치우동 정말 이 겨울에 뜨끈하게 또 얼큰하게 드시기 좋은 제품입니다. 아주 좋은 가격에 여러분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나씩 꼭 놔두고 드시기 바랍니다. 놔두고 드셔도 아주 충분하게 잘 소포장이 돼 있으니까요. 한번 드실 때 1인분씩 빼내서 끓여서 드실 수 있거든요. 맛있게 드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번 주 정어리몰에서 특별 기획으로 준비했던 먹으면 힘이 나는 유황 오리로스도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리 좋은 것은 뭐 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유황을 먹은 오리 먹으면 그 유황의 좋은 성분만 또 먹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12월부터는 오리 농가에서 오리를 번식 때문에 잘 안 잡거든요. 이번에 특별 기간이 끝나면 그래서 오리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번 기회에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오리로스는 3+3 모두 6팩 6인분을 보내드리는데 19,900원에 무료 배송입니다. 가성비 좋을 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유황 오리로스 그리고 김치 우동 혹시 전화 주문을 원하시면은요 1551-3158 1551-3158로 전화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어제 저녁부터 눈이 왔습니다. 첫눈인데도 아주 꽤 많이 왔습니다. 펑펑 쏟아지는 첫눈 보면서 처음에는 좋고 설레고 그랬는데 이게 눈이 꽤 많이 와가지고 출근길 눈 걱정하라 뭐 이런 예보가 있었는데 퇴근길부터 뭐 몇 시간씩 5시간씩 걸려가지고 집에 들어가고 그런 분들이 꽤 많으셨더라고요. 고생들 많으셨죠. 어제 이렇게 밤에 속보를 보니까 밑에 자막에 유턴만이 살 길이다 이런 게 보이던데 저는 눈이 많이 온 것에도 놀랐지만 이렇게 제설 작업이 안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놀랐어요. 대체로 눈이 오고 또 어제 예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이면도로는 몰라도 주요 간선도로는 바로바로 다 제설 작업이 항상 이루어졌는데 오세훈 시장이 도대체 지금 어디에 신경을 쓰고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추미애 의원도 어제 가는데 고생을 많이 했나 봐요. 페이스북에 여의도에서 올림픽대로를 통과하는데 5시간 걸려서 밤 12시에 하남 집으로 올 수가 있었다. 눈을 안 치우면 한강버스 인기가 올라간다고 오세훈 서울시장 팔짱 끼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글을 올렸는데 그래요. 어제 혹시 패널분 중에 댁에 가시면서 고생하신 분 계신가요? 저는 엄청 고생했습니다. 얼마나 걸렸어요? 저는 이제 집에 나와 있다가 저녁에 생방송이 있어가지고 다시 나왔는데 그
쉬운 얘기로는 국회의사당에서 만약에 이제 마포역 정도를 간다고 네. 고민을 해보시면 평소면은 뭐 한 10분 안에 가는 10분 거죠. 안에 가는 거리인데 1시간 더 걸려서 더 그랬어요. 걸릴 것 같아서 거의 한 50분 지나가지고 결국 아까 말씀하신 유턴만이 생명이다. 정차만이 생명이다 해가지고요. 어제는 정차해서 스마트폰으로 생중계를 해가지고 그 유튜브 방송에 출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오늘 박영시 앵커님 오신다고 미국 LA에 이 여자님 오셔가지고 또 US 달러 20달러 슈퍼챗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LA는 눈이 거의 안 오죠? 저는 가봤습니다 한번. LA를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네, 가봤는데 반팔 입어도 되겠더라고요. 원래 그렇죠? 네, 11월 뭐 12월 반팔. LA는 사막 아닙니까? 아 도시던데 LA는. 이 여자님 한국은 눈길이 미끄럽다고 해서 너무 걱정되네요. 정어리 의원님들 따뜻하게 안전하게 다니세요. 박영식 백운기 앵커님 화이팅 해주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분 소개했고 김유정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김용남 전 의원님은 오고 계시고요. 오늘 아침에 송수은혜님 오랜만에 오셔서 댓글 남겨주셨는데 제가 보면서 마음이 좀 많이 짠했습니다. 오랜만에 본방 들어와 봅니다. 80대의 나이에 멤버십 핸드폰이 연결이 안 됩니다. 초반에 백운기 앵커님 팬이라 들어왔는데 어떤 분이 앵커님 팬이라고 했더니 멤버십 가입이나 하라 해서 자존심 상해서 나간다고 했더니 앵커님께서 괜찮다고 나가지 말라고 하시는 바람에 한참을 캡처해 놓았답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남편이 치매와 부정맥으로 다리 절단 수술하고 24년 9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밤에만 제 방 틀고 듣다가 잠이 듭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남편 환자 보살피며 저도 양 골반을 매년 한 짝씩 수술하면서도 요양원을 안 보내고 울고 있으니 아들이 월차 20일 1년치 휴가를 내고 아빠를 간호했답니다. 그게 너무 고맙고 눈물 납니다. 예. 송순애님 부군께서 하늘나라 가셨군요. 진심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되니까요. 뭐 다른 거 신경 전혀 쓰지 마십시오. 예, 절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함께 하면 됩니다. 함께 하면 됩니다. 어제 눈 오는 거 보고 그래도 어제 오길 다행이다. 그제 시민대행진 여의도에서 했잖아요. 그때 막 눈이 많이 왔으면 참 복잡할 뻔했어요. 혹시 시민대행진은 참석하셨나요? 아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네. 네, 다른 일 때문에 저는 참석 못했습니다. LA는 가고. LA는 옛날에 간 거였어요. 아 오늘 힘들어지겠는데. 내가 왜 우리 김정욱 원장님 갈구는 거 알아요? 뭐 내가 지난주 다 봤어. 그러니까 좀 쉬실 때는 보지 마세요. 뭐 보십니까? 다 그거? 봤어요. 아주 고사를 지내더만 배국이 오지 말라고 박영식이 너무 좋다고. 여기 마스크 없습니까? 오늘은 무건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식 앵커님 지난주에 고마웠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영광이었습니다. 김정욱 원장님은 제가 없으니까 더 맛있게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야 그것까지 보셨어요 또? 다 봤어요. 아 진. 오늘은 더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 오늘 먹방은 이 날씨에 딱 어울리는 김치 우동으로. 근데 저 김치 우동을 제가 정말 좋아해요.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아 겨울에 진짜 저거 먹으면 소주 또- 생각난다고요? 아니 그 얘기하면 안 돼. 제가 워낙 이미지가 거의 무슨 뭐 주사파처럼 지금 소문이 나가지고 기대하십시오. 저는 저 김치 우동을 특별히 이제 원래 김치를 좋아하기도 한데 저 국물 맛이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김치국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국물 맛이 그대로 있어서 아주 좋아해요. 그거 쉽지 않은데 그런 국물만 내기가. 그럼요. 그 맛 나기 쉽지 않죠. 딱이네요. 오늘 제가 같은 저걸 날씨.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 엄마가 나 예비고사 볼 때 그걸 끓여갖고 오셨다니까 보온병에 담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점심에 그걸 먹었어요. 예비고사. 예비고사. 그렇죠. 예. 어제 윤석열 재판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나와가지고 아주 충격적인 증언을 많이 했습니다. 윤석열 면전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윤석열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도 참 궁금하더군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지금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다 발리고 있습니다. 본인은 배신당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배신 아닙니다. 진실을 얘기하는 거고 자기가 어떻게 했는가 생각해 봐야죠. 지금 와가지고 김용현한테 책임 떠넘겨, 여인영한테 책임 떠넘겨, 뭐 다 책임을 떠넘기면서 참 그런 모습을 어떻게 참 인간으로서도 매우 부족한 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어제 재판에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실탄 준비 지시했다. 그러면은 문상호 사령관이 본인 생각으로 하겠습니까? 그 녹취를 먼저 들어보시죠. 당시 증인이 복장과 무장 상태에 관한 지시도 했었다고 하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단독군장, 그다음에 권총휴대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봤습니다. 전투모에 전투조끼를 착용하고 권총을 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처음에는 공포탄을 준비하라고도 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자 작전과장이 K5에는 공포탄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 실탄을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리고 개인당 10발씩 가지고 가라 이렇게도 이야기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예. 이제 답을 하고 나서 허탈하게 고개를 뒤로 젖히는데 김종욱 원장님 일단 지금 문상호 전 사령관은 특검에서 저대로 진술을 했고 이제 특검 쪽에서 물어보는데 신문하는데 답을 하는 것은 그 진술이 사실이다. 이걸 지금 밝히는 거죠. 네, 그걸 다 떠나서 뭐 재판정에서 본인이 진술한 것 그것은 증거로 채택이 되는 상황이고 핵심적으로 김용현에게 지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7탄까지 장전을 해서 총을 가지고 가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뭐 김용현이 혼자 지시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 바로 이제 윤석열과 김용현은 한 몸이니까 그것을 본인이 직접 얘기한 건데 저 표정을 보면 문상호 전 사령관 작정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 인간 저거 보진 않다 다 시켜놓고 김용현한테 떠넘기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인영한테 떠넘기고 그리고 또 변호인단 발표한 게 더 골 때렸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무죄여야 아래 부하들도 무죄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내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윤석열이 무죄면 윤석열 아래 있던 사람들이 그 짓거리를 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윤석열이 무죄면 나머지가 내란을 갖다 실행한 거예요. 대통령과 무관하게. 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적어도 이제 진실을 얘기해야 된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진짜 법정 자체가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실의 법정이 돼가고 있고 국민들이 보아왔던 진실이 저희 내란 우두머리에 의해서 자행된 것을 실행했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진짜 그야말로 내란에 대한 정리가 중요한 고비에 들어선다라고 하는 것이 문상호 사령관의 저 진술을 통해서 지금 확인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수영님 TV님 네네네네네네 자포자기 그러셨는데 김유정 의원님 지난번에 윤석열이가 그렇게 증언을 했어요. 성관이 나는 가르지 말라고 그랬는데 김용현이가 보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7탄까지 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근데요, 그 성관이는 내가 보냈다라고 진술한 게 있어요. 윤석열이가 예, 헌재에서 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딱 걸린 거였어요. 달라진 거군요. 그렇죠. 딱 걸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헌문란이라는 게 헌법기관에 대한 침탈이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국회하고 성관이였습니다. 그런데 성관이는 본인이 내가 성관이는 보냈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 내란 시인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문상호 정보사령관한테,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군인들은 헌재에서나 이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하는 거 외에는 이 사람들은 지금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행을 저희가 이제 중계되지도 않고 볼 수가 없는 상황에서 나와서 증언들이 이제 정말 그 진실대로 얘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를 저희가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선관위 침투한 사람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리고 김용현을 통해서 노상원 말 잘 들어라. 예. 지시하는 대로 잘 해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사람인데 지금 이제 와서는 아까 계엄 1년 즈음에서 낸 것 중에 변호인들이 윤석열이 무죄여야만 나머지도 무죄다. 김용현한테도요. 민주당 사건 어디건 그러니까 윤석열이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군인들 보내는 거 최소화하라 그랬다. 보내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은 본인은 군 통수권자가 보내지 말라고 한 건데 김용현 국방장관이 마음대로 보낸 거면 김용현이 내란 수괴잖아요. 그리고 사령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본인은 최소화하라. 근데 나중에는 지하 벙커 가서 해제된 다음에 거봐 내가 1000명 보내라 그랬지.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해놓은 것도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고.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선관위 침투한 그 사건, 그 다음에 15일 날 이진우 수방사령관 증인으로 나오거든요. 이제 그게 내란의 핵심 증인들이 될 것 같아요. 어제 문상호에 이어서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국회에 보낸 사람들 아닙니까? 수방사가 침투를 해서 막 유리창 깨고 들어간 것도 4인 1조로 끌어내라. 의원들 4명이 가서 한 사람 끌어내라. 라고 지시받았던 게 수방사령관이니까 이진우의 증언, 어제 문상호의 증언 이게 결정적인 윤석열의 내란죄의 어떤 증언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중요한 증인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국 원장님 굴에 계실 때 사용했던 총기는 뭐였습니까? 저는 제가 매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독도 경비대도 경비대에서는 총기를 지급받지 않습니다. 경찰이기 때문에 총기를 지급받지 않고요. 1년에 한 번씩 사격 훈련을 할 때 아마 M16, M16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울릉도여가지고 총기도 제가 볼 때는 수준이 높은 게 아니어서 그래서 제가 총기를 얘기하기 어려운 사정이었습니다. 제가. K5는 공포탄이 아예 없는가 봐요. 그래서 예, 상당히 예. 아주 큰 무기인데.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윤석열이 말이 막 그 재판에서 달라지고 이러는 건 다 위증에 걸리죠. 지금 박영식 앵커님. 네. 국무회의 소집과 관련해서도 일단 위증죄로 지금 다시 기소가 됐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 관련해서도 위증합니다만은 아까 이제 김유정 의원이 잘 짚어주신 대로 그간의 여러 단계에서의 진술 과정에 말이 바뀌거나 앞뒤가 달라지는 진술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그 관련된 위증죄도 또 한 번 또 기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요. 재판 과정에서도 번복되는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 가운데에서도 어떤 혐의가 또 추가될 수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실탄 준비 지시와 관련돼서는 결국에는 공포탄이 아니라 실탄이었다라는 충격은 무장 군인들이 선관위를 무력으로 국가 폭력을 동원해서 침탈하려고 했다라는 그 충격적인 증언이 이 담당자로부터 나왔다라는 데 있고 그리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는 아마 윤석열, 노상원, 김용현 문상호 이 라인상에서 어떠한 지시가 있었고 누가 이걸 결정적으로 지휘했고 어디까지 공모가 됐는지를 각자가 다투는 이제 영역들이 막 발생할 것 같습니다. 특히 문상호 사령관이 저기에서 실탄 언급을 한 이유는 결국 자신이 시인을 하면서 자신이 혐의를 좀 더 줄여보려는, 즉 형량을 줄여보려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형량을 줄여보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뒤에 다루겠습니다만은 문상호는 윤석열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김용현에게 윗선의 책임을 떠넘기지만 본인의 혐의를 또 나중에 줄이는 거짓말을 또 일관하는 자세가 나오거든요. 그 대목도 함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김용현이가 문상호 정보사령관한테 전화해가지고 노상원이 하는 걸 도와라 이런 지시를 직접 내린 것까지도 드러났습니다. 노상원은 군인도 아닙니다. 정보사령관을 하다가 성 문제 관련해가지고 그만둔 자입니다. 이런 자한테 내란의 그 중요한 임무, 그것도 무시무시한 것을 지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노상원이 완전히 실세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 얘기 들어보시죠. 2024년 10월 14일 20시 39분경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으셔서 3분 51초 동안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당시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던 것입니까?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은 노상원 하는 일 잘 도와라. 그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 노상원이 하는 일이라는 게 어떤 일을 말하는 네, 것이었습니까? 그때 당시 대량 탈북 상황에 대비해서 인원들을 줄이는 일, 그거였습니다. 이 통화를 하기 직전에 증인 노상원과 통화한 사실이 있으시죠? 네. 그때 노상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잘 대응을 안 하고 대꾸를 잘 안 하니까 좀 흥분해가지고 넌 날 못 믿냐? 내가 뭐 너한테 나쁜 일 시키겠냐?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조금만 기다려라. 장관이 너한테 전화할 것이다.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정보사령관 입장에서 현직도 아니고 전직인 민간인이 전화해서 이렇게 저렇게 지시를 하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문상호도 정보사령관인데 노상원이가 정보사령관으로 있으면서 했던 얘기들을 들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시간 되면 꼭 한번 MBC PD 수첩 내랑 관련된 것을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그런 증언이 나옵니다. 정보사령관에서 북파 공작원들 뭐 이렇게 관리하는 간부가 노상원이 지시했던 내용을 폭로를 하는데 북파 공작원이 임무를 마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폭파시켜라. 예? 원격으로 조종되는 폭탄 조끼를 입혀가지고 멀리 보낸 다음에 폭발을 시켜라. 그래서 폭사를 시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자가 바로 노상원입니다. 그런데 김용현이 노상원을 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국방장관은 직속상관 아닙니까? 그러니 안 들을 수가 없는 거겠죠. 이제 확실하게 불법이고 위헌적인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을 그런 것도 법을 고친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김영남 의원님 네. 저런 지시가 국방부 장관이 직접 해가지고 야 노상원이가 저기 할 거니까 네가 노상원 시킨 대로 해 하면 안 들을 수 있는 지휘관이 있을까요? 정말 애매하죠. 더군다나 정보사라는 거는 조금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정보기관인데 정보기관의 특성은 이른바 이미 퇴역한 사람이지만 이른바 흑색이 많다는 거죠. 흑색 요원들이 많잖아요. 네. 정보 업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흑색 요원이라는 거는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정보사 일을 하고 정보사에서 사실상 급여도 받는 사람입니다만 어느 누구도 정보사 정식 직원 내지는 정보사 소속의 군인이라는 게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국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니까 문상호 정보사령관 입장에서는 뭐야 이게 도대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하는 얘기를 노상원이라는 이미 퇴역한 게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사람을 블랙 요원으로 쓰라는 얘기인지, 근데 요원으로 쓰라는 취지가 아니고 노상원이가 시키는 대로 네가 하라는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명령 들으면 황당하면서도 좀 실제로 헷갈렸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사령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이제 그쪽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 자리고 국방부 장관이 지시를 했는데 이것은 위법하니 어긋납니다. 박정훈 대령이나 되면 모를까 이것을 참 노할 수 있는 사람 찾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 이제 계속 얘기하는 방첩사, 정보사, 특전사 이 사람들이 이날만 이 얘기가 벌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술자리 같은데 안가에 가서 술을 먹으면서 이렇게 다 들었던 거고 제가 볼 때 충분히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12월 3일인지는 알 수 없었지 몰라도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그 상황에서 김영현이 전화했을 때 뭐 내가 얘기를 안 들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에 대한 고민은 돼 있다고 봐요. 서로가 거기에 대해서 재판 과정에서 이건 제가 모릅니다라고 어떤 단위별로 자기에게 피해가 되는 것들은 모른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형태의 내란이 있을 거라고 하는 측면들에 대해서는 저는 알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정보사 부대를 보낸 다음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며칠 동안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단어가 나와요. 며칠이라고 하는 게 왜 며칠 가야 되는 거죠? 성관이 가서 그냥 그 임무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관이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적이 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역병도 있었고 오비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내란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내란 이후에 이 내란을 완성하기 위한 조치가 정보사 라인을 통해서 진행됐을 수도 있다. 뭐 예를 들면 누군가를 죽이라고 얘기하고 복장은 북한 인민군복을 입고 있으면서 이 사건 자체가 이런 일을 예비하기 위한 비상사태 발생을 만들어낼 수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는 한 측에서는 왜 내가 내란을 일으켰지라고 하는 근거 자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하나는 다른 방식으로 어떤 지역에 있으면서 소위 비상사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작전도 정보사가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고 전 그 부분까지 밝혀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 이걸 문상호가 모르고 누가 했을까? 그냥 노상원이 직접 지휘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그냥 여기 나와 있는 표면적으로만 문상호는 잘 몰랐을 거다, 거박이 어렸을 거다, 근데 노상원이랑 김영일 다 했을 거다라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렇다면 계속 뭐 김어준부터 시작했던 그 다양한 예를 들면 이후의 시나리오들 같은 경우를 어떻게 집행하려고 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 이제부터 특검은 다 끝나갑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밝혀내야 될 대목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사가 끝나면 다 그림이 나오겠지만 김유정 의원님, 저는 왜 선관위 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실탄까지 가지고 가고 야구방망이 또 여러 가지 뭐 흉기, 케이블타 이렇게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비상계엄 상황에서 이자들을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했을 때는 온갖 고문과 뭐 폭행과 이런 것을 자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그림을 그린 게 아닌가? 이 계엄이 근거가 있어서 발동한 것이다. 뭐냐? 부정선거의 확실한 증거를 잡아냈기 때문에 이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문하고 야구방망이로 몇 대 맞으면 다 분다라는 네. 게 노상원의 계획이었잖아요. 거짓 자백을 이제 그렇죠. 하겠죠. 자백을 부정선거든 뭐든 했다. 뭐가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그걸 꾸미기 위한 사전 모의가 롯데리아에서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계엄 당일날에도 모임이 있었고, 그래서 당시에 김용군 거기에 이제 몇 명 문상호 뭐 김용군 전 대령 포함해서 몇 명이 모여서 몇 차례 회동을 했는데 그 김용군 전 대령한테 노상원이 지시한 내용이 바로 그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2 뭐 수사팀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 선관위 직원들을 비온 벙커로 끌고 가서 거기에 가둔 다음에 고문해서 자백받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거잖아요. 그래서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뭐 이런 거 다 준비해가지고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구입한 사람한테 30만 원 주잖아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그런데 나중에는 그 구입 비용 아니고 그게 경력금이라고 또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실과 거짓이 막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가운데 자기 살 길을 도모하려고는 하지만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는 뭐 그냥 한두 마디만 들어도 다 드러나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나 끔찍한 일이잖아요. 선관위 직원들 실제로 핸드폰 뺏기고 막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점에 대해서 윤석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냥 시스템을 점검하러 나갔다고 보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보사에서 갈 줄 몰랐다 또 이런 얘기까지를 덧붙이면서, 아니 본인이 보내가지고 노상원 등 그렇게 사람 데려다가 이제 고문해가지고 가둬서 할 계획까지를 다 세웠던 사람이 점검하라고 보내면 그 점검은 계엄 아니라 평시에도 본인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었나요? 그게 그렇게 궁금했으면. 그러니까 몇 번 반복했던 이야기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 추정하고 이렇게 됐을 거라고 예상했던 바들이 증언을 통해서 진실로 다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자들 재판하는 걸 보면서 잘 봐야 할 게요. 진실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박영식 앵커님, 문상호도 뭐 총 가져가라고 이제 진술 특검에서 했으니까 법정에서도 부인하지 않고 하지만 그 30만 원 그거는 테이블타이 뭐 사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경력금이라고 하고 예. 여인영도 이제 뭐 수사의 숫자도 모르는 놈 이러니까 꼭지 돌아가지고 윤석열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또 나중에 또 보면은 뭐 서로 또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고 맞습니다. 막 이렇게 혼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자신들의 혐의가 뭐 예를 들어 가중되거나 아니면 그 혐의를 인정하게 되면은 내란 공모를 하게 된 결정적인 행위에 동참한 게 돼버리니까 이제 그런 진술들은 선을 긋고 자신이 윗선으로부터 지시받은 것은 윗선에 또 책임을 넘기는 방식으로 지금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아까 말씀해주신 그 경력금에 대한 부분은 정성욱 대령한테 뭐 야구방망이라든지
케이블 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게끔 한 그런 비용이었는데 경력으로 바뀐 이유는 아무래도 이 선관위 내부를 무력으로 침탈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둔 비용이 아니라 그저 뭔가 이제 단순 복지비로 이렇게 위장을 하면서 이거는 내란 공모의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일종의 시그널이라고 저는 또 봅니다. 왜냐하면 정성욱 대령이라는 사람이 그 비용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조차도 그것을 경력금이라고 진술을 해야만 내란 공모한 게 아니게 돼버리니까,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했던 사람이 아닌 게 돼버리니까, 이게 뭔가 아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윗선에서는 지시를 하고 아래에서는 그 지시를 이행하려고 들었는데, 그 어느 어중간한 사이에서 나는 다 책임을 떠넘기거나 아니면 내 책임을 선긋기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설명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야구방망이 이런 것을 생각을 할까요? 참 노상원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포승줄, 도구 이렇게 준비하라고 지시를 롯데리아에서 아마 했을 거예요. 한번 들어볼까요? 11월 17일 롯데리아 안산 상록수점에서 노상원 정모대령을 만난 사실이 있지요. 예. 그날 노상원이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조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했었지요. 네, 기억납니다. 구체적으로 그와 관련해서 노상원이 했던 이야기 기억나시는 게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기억 없습니다. 정모대령은 노상원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놈들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사실이 확인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등을 잘 준비해둬라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도구 준비 언급한 것은 제가 기억납니다. 근데 그렇게 자세한 기억은 없습니다. 좀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사실 저는 그냥 흘려듣고 말았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죠? 저게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게 티가 나는 게, 본인 입으로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통 황당하고 어이없는 얘기는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렇잖아요. 통상적인 얘기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 하지만 황당한 얘기를 들으면 그거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상호 그 전 정보사령관도. 지금요, 이 계엄 얘기할 때 윤석열이나 또 윤석열 지지하는 쪽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만약에 내란이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이야기했듯이 정말 어느 것 하나만 삐뚤어졌어도 이 내란은 우리가 막아낼 수 없었을 겁니다. 헬기가 조금만 늦게 오는 것이 없었어도 그리고 만약에 현장에서 군인이 개머리판으로 시민을 한 대 치기만 했었어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잘 맞춰져서 그야말로 하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지켜졌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됐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선관위에 직원들이 끌려가가지고 온갖 고문을 당하고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자백하고, 정치인들 끌려가서 수장되고 폭파당하고 이렇게 될 뻔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으니 이거는 죄가 아니다? 지금 이런 논리인데, 그러면은 수많은 시민이 학살 당해야 죄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자꾸 통진당 얘기 그들은 하잖아요. 그런데 이석기 당시 대표가 그냥 내란 음모 그 강의 중에 뭔가 얘기를 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당은 해산되고 본인은 징역 9년 선고받았잖아요. 거의 만기 채워서 나왔거든요. 몇 개월 빠지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건 실제로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 또 기자들 중에서 결박당하고 구타당한 사람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정말 아무 일이 없었나? 국회 유리창은 다 깨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경고성 계엄 그 얘기를 아직도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여기 모자라다고 해야 될지, 정말 양심이 없다고 해야 될지, 뭐 어떻게 설명할 바가 없네요, 정말. 아니, 그 상식적으로 선관위를 점검하기 위해서 실탄 10발씩 장전하고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들이 무슨 무장하고 있습니까? 총 들고 서로? 그래서 전 롯데리아 회동이 되게 지금 저희가 감춰져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지금 하나씩 롯데리아 회동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롯데리아 회동했던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노상원이 김건희랑 비화폰으로 통화하더라. 이걸 갖다가 특검 가서 진술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김건희와 노상원은 서로 통화한 게 사실이라면 둘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 알고 있었을 거 아닐까?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제 또 다른 건 뭐냐면 오혁진이라는 기자, 일요신문 기자가 얘기하는 건데 요 롯데리아 쪽에 갔던 사람들하고 얘기했던 건데 한동훈 사살소를 자기들끼리 미리 알았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사 사건은 그냥 선관위 사건만 연결돼 있는 게 아니라 김건희가 내란에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그 다음에 체포조를 어떻게 운영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그 다음에 또 이 선관위에 간 거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다른 지역에 오비들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측면들을 보면 매우 중요한 내란의 전체적인 시나리오 자체, 그러니까 노상원의 시나리오가 작동한 가장 중요한 공간이 롯데리아 회동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노상원 그 메모, 수첩에 나온 내용들이 진짜 그냥 그야말로 허황대 머릿속에서 내용들이 아니라 서로가 상당 부분 얘기하고 있는 시나리오 자체가 작동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사건이 서서히 국민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계속 밝혀나가야 되는 거겠죠.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우리가 12.3 이제 1주년을 맞이하면서 각자가 갖고 있는 이 계엄에 대한, 내란에 대한 인식을 뭔가 좀 느슨해졌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허리띠도 좀 졸라매고 신발끈도 다시 묶고, 자, 우리가 내란 척결과 진압 종식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이제 더 단단해져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실 텐데, 거기에 이제 한 스푼을 좀 더 올려드리면 문상호라는 저 작자라든지 이 계엄을, 내란을 실행하려고 했던 이 내란 가담자들은 절대로 용서해서 안 된다는 건 뭐 다들 국민들이 공감하실 거고요. 다만 얼마나 저들이 당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사례가, 문상호 같은 경우가 썼던 이 특수활동비의 내역을 보면 12월 6일에, 그러니까 총 12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123만 원을 쓰는데요. 12월 6일에 썼던 비용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74만 원을요. 사령부 텀블러를 구입하는 데 써먹어요. 그런 거를 보면 이 작자들이 얼마나 당시에 한가한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를 상징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니, 나라가 다 뒤집어져가지고 내란이 실패했는데 그 이틀 뒤에 문상호라는 정보사령관이라는 작자가 사령부 텀블러를 쓴데 74만 원이나 결제를 했단 말입니까? 뭘까요? 나중에 잡혀가면 텀블러를 못 사니까 미리 샀다라는 겁니까? 뭡니까? 이 작자들은 자신들이 벌인 행위에 대한 인식을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인식했던 점이 분명히 드러나서 이런 사람들은 법의 이름으로 엄단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의 거짓말이 하나 둘씩 재판을 통해서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국회에 들어간 거 체포 지시하지도 않았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곽종건 사령관에 의해서 이미 부서졌는데 지금 이름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설마 했던 게 다 진짜로 드러납니다. 우원식 의장,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지 어쨌는지 말이죠. 방첩사의 우원식 체포 조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람도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인계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 사람 증언의 진실성도 한번 우리가 따져볼 텐데, 일단 본인 얘기는 그 체포해라는 아니고 그냥 인계받아라라는 뜻으로 처음에는 알았다, 이렇게 증언을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방첩사 단장이 저를 보자마자 합법적인 임무수행이다, 우원식 국회에 가서 인계받아라, 다른 설명 없이 이 얘기만 저한테 했습니다. 우원식을 체포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이신 건가요? 아닙니다. 과거 이석기 의원처럼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던 안보사범을 계엄이 선포되면 모든 사건이 군사법원 관할로 전환이 되니까 저희도 수사권이 또 확장이 되고, 그 수사기관 수사하던 안보사범을 우리한테 인계해 주려나 보다, 뭐 그런 식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면서 보니까 이건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체포하라는 거네. 그러면서 오히려 야야야 좀 천천히 가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도 한번 들어보죠. 신동걸 소령이 속한 1조는 이재명, 최진욱 소령이 속한 2조는 한동훈으로 대상자를 지정했는데,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이라는 걸 인터넷 통해서 좀 확인하게 되고, 최석일 소령은 2024년 12월 4일 00시 38분경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포승줄 및 수가 미용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했는데, 증인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우원식 의원을
임기가 아니고 체포라는 명령이 바뀌었다는 걸로 저는 저걸 보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정도에 도착을 했는데 도저히 이거는 계엄법에도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할 수 없는 규정도 있고 이건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말이 사실이라면 참 하늘이 도왔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들으면서 그래도 방첩사 수사관이면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이라는 것을 몰랐다. 여기에서 조금 막히는데 김영남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장 여기 있는 분들이야 뭐 다 알 뿐만 아니라 뭐 친한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근데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물론 이제 샘플을 뽑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람 아세요라고 인지도 조사하면 몇 % 나올까요? 사실은 역대 국회의장이 전국 인지도 10% 넘는 분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맞아요. 국무총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김민석 총리는 워낙 정치도 오래 했고 뭐 학생 운동권 시절부터 워낙 이름을 날렸기 때문에 다른 총리에 비해서 인지도가 높게 나오겠습니다만 사실은 국회의장, 국무총리 역대 평균 내보면 그렇죠. 10% 절대로 안 넘어요. 하긴 이제 방첩사 수사관의 증언의 신빙성 여부를 떠나서 저 증언의 본질은 실제로 우원식 의장과 이재명 한동훈 체포에 지시가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니까요. 일단 그 부분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안보사범은 이제 계엄 상황에서 군사법원 넘겨야 되니까 잡아오라는 것으로 이해했다라는 증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빨갱이 잡아와 간첩 잡아와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동훈에 대해서도 뭐 한동훈은 빨갱이로 이미 다 규정해놓고 있었잖아요. 윤석열이. 그러니까 방첩사의 그 수사관이 그래도 그 상황에서도 좀 침착하게 계엄법도 찾아보고 이렇게 한 것은 그래도 잘한 거죠. 본인이 그 상황에 대해서 이거 안 되겠구나라고 일단 판단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시를 받고 그 아래 하부 단위에서 그래도 좀 침착하게 대응을 잘했고 이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개별적 판단 이런 것들이 그래도 더 큰 어떤 상황으로 번지지 않도록 막았던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예. 하긴 내란 타도님께서요. 계엄 전에는 저도 우원식이라는 사람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럴 수 있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원식 의장이 이제 의문의 일패 당했는데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방첩사 수사관 이해가 안 되는 게 인계랑 체포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체포를 해야 인계를 받겠지. 상식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제 네가 직접 가서 체포해라는 아니고 체포가 돼 있으니까 받아와서 조사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알아들었다는 체포할 거죠. 거 아닙니까? 예. 계엄이 발생하면 누가 체포합니까? 방첩사가 지시를 내려가지고 경찰이든 국정원이든 해가지고 위치 추적해서 잡아들이는 거잖아요. 방첩사가 핵심이에요. 계엄에서는 방첩사가 다 하는 겁니다. 옛날 기무사처럼 다 하는 건데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아니 저는 그냥 인계만 받으라고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인계를 받으려면 체포를 해야 되잖아요. 체포 명령을 누가 내려요? 방첩사가 체포 명령을 내. 그러니까 방첩사령관인 여인영이 홍장원한테도 명단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아래에 있었던 뭐 과장인가 누군가가 경찰에다가 얘기해주고, 그 명단을 알아서 홍장원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그래서 국정원장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얘기한 거고, 조지호 경찰청장도 아니 저것들 뭐 한다고 나한테 이걸 체포하라고 명단을 줘? 그럼 전화 끊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방첩사가 지금도 전혀 지금 내부에 개편이 안 되고 있어.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정도 상황이면 옛날에 방첩사가 어떻게 바뀔지 다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여전히 방첩사에 있는 수사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는 진실을 10%도 얘기 안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방첩사라고 하는 곳이 지금 고명성님도 방첩사 소령이 우원식 국회의장 모른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다 압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강요들 이름 다 알고 있었고 정부 주요 요직 다 이름 알고 있습니다. 방첩사 요원들은 정치에 민감합니다. 그렇죠. 방첩사의 간부 정도 되는 사람이 국회의장 이름 모른다는 것도 좀 얼른 납득은 안 가요. 그리고 이제 방첩사 쪽에서 그러니까 방첩사의 인사들이 이제 재판 과정에서 진술했던 내용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여인영이도 재판 나와가지고 우리 방첩사 요원들이 12월 4일 오후까지도 김어준이 김호중인 줄 알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우원식 의장이 더 1패를 하신 건가? 모르는 사람은 모를 수 있죠. 양정철을 양정천이라고 적었던가요? 뭐 그런 부분은 실수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다른 부대도 아니고 방첩사에 있는 간부가 우원식 국회의장 이 국회의장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말은 일단 이렇게 보면 문상호도 그렇고 여인영도 그렇고 방첩사 간부도 그렇고 혹시라도 자기한테 불리한 일이 있겠다 하는 부분은 증언을 거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조물애기들은 그렇다 치고 윤석열이는 참 가관입니다. 이번에 드러난 걸 보니까요. 지금 특검이 또 위증죄로 기소를 했는데 윤석열은 당초에 국무회의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계엄을 발동을 하려고 했던가 봐요. 그런데 한덕수가 이거는 국무회의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국무회의를 거치는 형식만 갖추고 계엄을 발동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위증이 있어서 이제 기소를 한 거죠. 근데 이게 기소를 하려고 하면 앞뒤가 맞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러면 계엄이 합법적인 모양새를 갖추게 하려고 했느냐 하는 것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한덕수라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덕수를 고작 15년? 저는 이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 있기는 있어요. 윤석열이 계엄과 관련해서 위증을 했던 그 대목 한번 보시죠. 피고인의 건의에 따라서 국무회의 의사종족수를 채우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니 그러면 국무회의 없이 그냥 하려고 그러다가 저 총리의 건의에 따라서 국무회의를 하기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뭐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 넌센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자는요, 제가 여러 번한테 말씀드리는데 항상 그렇다니까요. 정말로 나쁜 자예요. 상식이 뭔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그냥 그렇다고 친다니까요. 길에서 똥을 누는 것을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놈은 그냥 할 수 있는데 이 자는 알아요. 이게 상식이라는 것을. 그런데 그 상식에 어긋나는 짓을 해놓고 나중에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꼭 이런 수법을 써요. 그러니까요. 아주 그러니까 저질이고 악랄하고. 가증스러운 짓을 다 해놓고 나중에는 바보인 척하고 그게 말이 되냐고 오히려 반문하고 그 전형적인 막 이 거짓말쟁이들의 수법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반성 없이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게 사실이라고 진실로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내가 그렇게 진짜 했겠어? 이게 말이 되냐? 막 이러면서. 근데 진짜 그렇게 했는데. 진짜 그렇게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국무회의에 심의를 거칠 생각이 있었으면 왜 연락을 안 해요, 국무위원들한테? 연락 안 했잖아요. 불이 나게 같이 또 연락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연락한 사람도 누구예요? 대부분 다 정치인 출신이 아닌 사람들만 전화 골라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면 그냥 가만히 앉혀놓고 대강하려고 또 2분 했다면서요. 2분 동안 뭘 심의를 해? 저렇게 다 해놓고도 저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저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저 뻔뻔함?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나머지 사람들이 다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란은 누가 일으켰느냐? 자기 부하들이 다 모여가지고 작당 모여서 일으켰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면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변호인들한테는 내가 무죄가 돼야 아래 사람들이 무죄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계속 해내는 진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만 하고 있는. 그렇게 이제 위증으로 기소가 되면서요. 기소를 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재판에 넘겼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지금까지 재판 2개 받고 있었죠. 내란 우두머리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런데 내란 특검이 이번에 또 위증 혐의로 기소하고 막 이러면서 지금 윤석열 관련된 재판이 최대 6개 재판이 돌아가게 돼 있는데 이제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윤석열이 6개 재판을 하게 되면 모든 재판이 제때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거거든요. 김영남 의원님. 그러니까 가장 큰 덩어리인 내란 수계 재판은 이미 지연이 많이 돼 있고요. 사실은 1월에는 끝내겠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진행되는 거 보니까 지기현 부장이 그냥 마음에 없는 소리 하도 재판 지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으니까 1월 얘기했다가 흐지부지 될 것 같은데 다른 재판은 그렇게 늘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1심 재판이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개가 열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각기 형을 선고하죠. 근데 대부분 그 재판이 항소심에서는 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최대한 모아서 한 군데에서 재판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항소심에서의 구속 기간 때문에 또 병합이 안 되는 사건이 있으면 할 수 없이 이제 다른 항소부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겠죠. 근데 나중에 재판할 때는 다른 사건 선고 형량을 보고 감안해서 또 형을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 아무런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직위원회가 네. 윤석열이 구속 취소 안 시키고 계속 만약에 재판 정상적으로 했다면 늦어도 8월이나 9월쯤에 1심은 선고가 될 수 있는 그런 타임 테이블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1심 재판을 6개월 이내에 구속 사건의 경우 끝내야 되니까. 예. 그런데 뭐 지금 여름쯤 끝날 수 있었죠. 여름쯤은 끝나야 그게 사실 정상이죠. 6개월 잡았을 때. 그리고 3 잡으면 지금쯤 이제 거의 대법원까지 가는 상황이 됐을 건데 아직도 1심이 안 끝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저는 선고를 할까 싶어요.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인사이동에 그냥 옮겨가는 거지. 그럴 생각으로 저렇게 본인 만만히로 말로도 2월 전에 한다고 해놓고도 예. 예. 아니 근데 재판 진행한 거 보면 저래 갖고 2월에 선고할 수 있겠나라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그런 생각 들어요. 사실 직위원회가 노골적으로 재판을 끄는 것은 그동안 여러 번 증인 나오라고 그래놓고 또 부르고 곽종근 사령관도 그렇고 이준호 사령관도 그렇고 또 부르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가볍기가 짝이 없는 게 죄송합니다. 너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참 부장판사라는 자가요. 그거 한번 보시죠. 곽종근 씨, 아이고 2번이나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2번이나 나오시게 해가지고 제 잘못입니다. 미치겠다. 제가 다 부끄러워요. 너무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무 나 뜨거운데요. 2월 그게 뭐예요? 2월 법관 인사 전에 본인 마치겠다라고 했는데 질질 끌고 안 하고 톡 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토끼다. 네. 네. 그거 외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지금. 저 모습이. 근데 1심 재판이 늦어지고 직위원이 1심 선고 안 하고 토끼인다 하더라도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직위원이가 윤석열 사형 선고 시킬 그런 배짱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형 선고는 못 내리겠고 무기징역까지도 선고 못하고 이렇게 또 뭐 한 징역 20년 대충 뭐 이렇게 했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고 아이고 나 그냥 도망가는 거야 이럴 것 같다 이 말씀이죠. 아니 일단 보면 이런 거 보면 판사라는 직업이 참 괜찮은 직업인데 여름하고 겨울에 2주 동안 법정 휴정 기간을 둡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그래서 보통 12월 마지막 주하고 1월 첫째 주 2주 동안을 재판을 쉬어요. 근데 무조건 쉬어야 되는 건 아니고 급한 일이 있거나 특히 형사 사건의 경우에 구속 사건이 많으면 재판을 열 수 있어요. 근데 직위원 재판부가 이번 달 마지막 주하고 1월 첫째 주에 재판을 얼마나 잡는지를 보면 알겠죠. 이때 만약에 쉰다? 2주 동안 재판 안 연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사건을 끝낼 생각이 없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2주 동안 재판 안 쉬고 재판을 열어도 지금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법원 인사이동 전에 선고까지 못 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직위원 판사는 이렇게까지 재판을 지연시키고 결론도 안 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내란 전담 재판부든 혹은 고등법원으로 가게 될 이 사건에 대해서 또 걱정은 하는 척은 합니다. 그저께였습니다마는 본인이 이제 증거 목록을 정리를 해달라고 이제 특검 쪽에 요구를 하면서 특검의 변론 종결 전에 증거 목록을 정리해달라고 이제 요청하는 언급을 하는데 오는 19일에 증인신문을 마지막으로 하고 그게 마무리되는 16일이나 23일 정도의 준비 절차를 잡아서 증인과 증거 목록을 점검하려 한다. 목록이 방대하다. 특검에 계속 내가 요청하지만 기존에 넣은 신문기사들은 좀 철회하고 나중에 내란 전담 재판부든 고등법원에 이런 증거 목록을 내가 올릴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증거 목록을 좀 정리해달라고 또
요청을 해요. 이렇게 재판을 걱정하는 자가 재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입니까?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오늘 김영남 의원님 오시면 좀 여쭤봐야겠다 했는데 이거 무슨 뜻이에요? 증거 목록을 뭐 정리해달라고 하는 거는 재판을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예요? 끌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건 이제 그 재판 진행은 그냥 대충 하더라도 나중에 판결을 쓰려면 증거 목록이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거 목록 검찰 측에서 제출한 증제 1, 2 뭐 해갖고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증거가 많이 첨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목록을 정리를 해야 나중에 유죄 판결을 쓰든 무죄 판결을 쓰든 증거 목록을 열거해 가면서 뭐뭐뭐뭐에 의하면 어떤 사실이 인정된다 이렇게 판결문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록을 정리를 다시 해달라는 취지로 들리는데 보통은 기소할 때 증거 목록을 같이 제출을 하거든요. 뭐 지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뭘 정리해달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특검에서 기소하면서 증거 목록 없이 기소했을 리는 없는데 기자가 무슨 내용을 잘 모르고 쓴 것 같기도 하고 기사를 이렇게 들여다봐도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정리해달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통상의 경우에 기소하는 그 시점에 이미 증거 목록이 있습니다. 근데 뭘 추가 증거 제출이 많아서 그런지 뭘 정리해 달라는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박영식 안카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증거 목록에 담겨 있는 내용들 중에 이제 신문 기사들이 워낙에 많아서 그 내용이 만약에 이제 항소심 재판부로 넘어가게 됐을 때 이 사건에 대한 이해를 다음 재판부가 하기가 어려우니 지금 이제 변론 종결하고 나서 사건 이제 선고를 하고 나서 다음 재판부에 넘어갔을 때 이 방대한 목록이 다 넘어갈 수 없으니까 신문 기사 같은 건 좀 과감히 빼달라라는 요구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음 재판은 저는 이제 그거죠. 아니 다음 재판을 이렇게까지 걱정하는 자가 그동안 재판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끌어 와놓고 나서는 이제는 뭐 다음 재판까지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모순적이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거라면 정말 한심한 거예요. 그거는 애초에 기소 단계에서 제출했던 증거 목록에 다 붙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판을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공판 준비 절차에서 정리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야지. 이게 왜 증거 목록 보면 대략 타이틀은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간략한 입증 취재하고가 다 정리가 돼 있는데 딱 보면 안단 말이에요. 증거 목록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뭐 어느 언론사의 어떤 신문 기사 뭐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목록을 보고 아니 기사가 왜 증거 목록에 이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냐 이걸 좀 정리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재판을 시작했어야죠. 이제 와서 정리하려는 건 뭐야. 그러니까 복잡하고 방대한 증거 목록이 있으면 그거를 잘 정리해서 1심 선고문에 어떤 걸 선별적으로 담아서 넣을지는 그건 재판장과 판사가 판단할 영역인데 그거를 이제 와서 얘기하면서 다음 내란 재판부에 고등법원에 이 사건이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또 다음 판사님들이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증거 목록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제가 너무 늦게 요구를 했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기가 늦게 요구한 건 안 해 그래도. 아니 그렇게 할 것 같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지금 흉내를 낸 거고. 다음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 거의 정치적 발언 같아요. 그러니까 4일날 재판에서도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 나오면서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을 위해서 노력 중이다. 이 얘기를 뭐하래요? 국민들이 보면 야 네가 진짜로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했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증거 이런 것도 내가 좀 열심히 하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거 갖다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정치적 언어를 사용한 건데 신뢰할 수 없는 게 아니 증인 채택을 해서 2번 불렀다고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는 판사가 있습니까? 증인 채택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재판 과정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건데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고 그 죄송하다고 얘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를 한 사람들이잖아요. 여인영, 박종훈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전 그럼 이 상황을 보면서 적어도 사법부 같은 경우는 조의대의 그 오부 인사들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정확히 자기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너 3심제 계속 유지할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이 예를 들면 4심제 이런 얘기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너희들 맘대로
사법개혁하는 거 난 도대체 용납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 법원행정처장 같은 경우도 국회에 나와서 되게 아주 그 강력하게 답변을 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사법부가 지금 여기에 맞서서 싸울 각오를 하고 있구나. 근데 전 더 화가 나는 게 한겨레라는 경향이요. 여기에 대해서 또 예를 들면 되게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내란 전담 재판부 이거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이거 좀 입법 강행 악수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이거 보면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지기현한테 맡기자는 얘기야? 그러면 지기현이 계속 시간을 끌면 그냥 놔두란 얘기야? 그럼 내란 재판부를 안 만들면 항소심에서 지기현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보장이 있어? 그럼 내란 재판부 관련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 국민들이 삼권 분립이든 사법부도 신뢰할 수 있겠어? 이 답은 안 하면서 계속 이상하게 법조계에 있는 이 사법 라인들의 이야기들을 반영하는 기사를 이 진보 언론 매체라고 하는데 계속 써내고 있거든요. 전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이럴까? 원래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나? 이 법조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희 같이 이런 유튜브가 끊임없이 공격을 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얘기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잘못 이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최근 상황을 그래요. 보면.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걸 지금 짚어보려고 하거든요. 예. 오늘 아침에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이 내가 윤석열 변호인이면 제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라고 물 떠놓고 빌 거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죽기 전에 풀려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다. 이렇게 지금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란 전담부 이거는 100% 위헌이다. 일단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심판으로 가져가고 이 과정에서 구속기간 넘겨버리면 윤석열은 풀려난다. 이 얘기거든요.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영남 의원님?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그 윤석열 피고인이 됐던 내란 관련한 다른 피고인의 변호인은 무조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쪽으로 갑니다. 예. 그거는 뭐 당연히 예상이 되는 거고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그거를 법원에 재판부에다가 제출을 하면 일단 재판부에서 결정을 해요. 이거를 이른바 택도 없다 그러고 그냥 거기서 종결을 시킬지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자라고 해서 헌재로 보낼지. 근데 만약에 헌재의 판단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넘기는 순간에 거의 예외 없이 재판이 스탑됩니다. 재판이 스탑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논리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위헌으로 결정나는 순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스탑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논리적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놓고 다투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내란 전담 재판부는 위헌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재판부는 그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재판을 진행할 내란 전담 경우에 재판부로 가져가면 그렇죠.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다라고 위헌 심판을 내란 구했을 전담 때 재판부를 도입한 이후에 결론이 나왔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사건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이 되려면 어쨌든 그 법률이 통과돼서 시행이 돼야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판부에서 헌재로 보내는 순간에 재판이 스탑되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개혁신당이 윤석열 풀려날까 봐 걱정돼서 이런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내란 전담 재판부는 사실 그동안에 필요성은 계속 제기가 됐는데 이제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으니까 곧 도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를 1심, 2심 그러니까 항소심부터 이제 적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지기현 재판부에 대해서는 임의 조항으로 지기현 재판부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를테면 내란 전담으로 넘길래 너네가 계속할래. 거기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위헌 시비를 걸었을 때 오히려 그러면은 이제 그 민주당에서 직위원 재판부가 맘만대로 가고 이게 너무 늦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풀려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를 하면서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데 오히려 위헌 시비가 붙어서 헌재로 가게 되면 더 늦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네 말하고 달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근데 이제 당에서는 사실 이게 위헌 소지라고 걸고 있는 게 지금 두 가지 정도 문제 제기를 한다. 그게 뭐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거 하나.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무작위 배당이라는 원래 이제 재판부 결정할 때 무작위 배당이라는 그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그 두 가지가 이제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문제 지적을 하는 바에 대해서 당에서 검토해 봤더니 이게 다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만에 하나 이게 이제 시비가 걸릴 경우에 그리고 헌재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내려버리면 지금까지 했던 게 다 죽서서 개져버리고 없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게 큰일이다라고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는 겁니다. 걱정하는 부분들은. 그런데 뭐 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대법관에 대한 추천도 법무부 장관이 한다. 그러니까 문제 없다라는 것이고, 무작위 배당이라고 너네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직위원 재판부가 실질적으로 진실로 무작위 배당이었냐, 저희가 여기서 또 논의한 바가 있었잖아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명확하게 답을 못한다. 때문에 이거는 위헌 시비 거는 거는 이게 억지로 거는 거다라고 이제 당에서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의총이나 이 부분을 통해서 전혀 이 부분이 문제가 없도록, 또 위헌 시비 걸 수 없도록 잘 그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요. 좀 지켜봐야죠.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계엄을 해제할 때도 그 절차적 정당성과 명분을 갖추기 위해서 우원식 의장이 정말 그 분초를 다투는 시각에서도 절차적으로 결코 시비가 없을 만큼 신중함을 기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저는 이거의 경우에도, 저도 뭐 법률가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이제 논쟁되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김유정 의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 헌법 제103조에 나와 있는 사법권은 법관이 독립하여 행한다라는 이 근거 조항에 대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국회와 행정부가 재판부 구성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즉 법무부 장관 추천 문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소거해서라도 나중에 위헌 시비에 붙지 않게끔 좀 더 신중하게 하는 것은 어떠냐라는 그런 제안을 조국 혁신당도 하는 것 같고 법무부 차관도 이제 유사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없애게 되면은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 이 판사 추천권을 좀 더 늘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시민사회라든지 어떠한 기구가 이 판사는 안 됩니다라는 비토권을 만약에 하나 형성을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조희대가 판사를 정하고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게 되게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없을진데, 지금 법무부 추천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거여서요.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현재 공론회장에서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절차적 정당성에는 위배됨이 없게, 헌법에는 저촉됨이 없게끔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번 벌어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전제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 얘기가 왜 나왔지? 그러니까 예를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가 왜 나왔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직위원이라는 자가 나와서 말도 안 되는 행위를 벌인 것 하나, 또 하나는 시간이 지나니까 사법부도 내란 관련해서 동조한 행위가 보인다라고 하는 모습, 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법부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란 재판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 그럼 자기들 스스로가 이걸 바꾸면 돼요.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자기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1년이 되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김용민 의원 얘기에 의하면 법원 내규만 바꾸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란 재판부가. 근데 그러면 사법부가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고 있으니 자기의 조희대 대법원장 명령에 의해서 내규를 바꿔서 전담 재판부를 만들면 돼요. 근데 이것도 하지 않으면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직접적 추천도 아니에요. 추천위원들을 추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 문제도 안 되는 걸 걸면서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에 있는 형태로 내란 재판을 끌고 가겠다라는 것, 그 다음에 계속 영장을 기각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이후에 사법부가 내란 과정에 동조했다는 부분들의 싹을 잘리겠다는 의도밖에,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위헌 여부를 떠나서, 아니 김영민 의원 말에 의하면 법원 내규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거라면 조희대가 국민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내규를 바꿔서 내란 전담부 재판부를 통해서 공정하게 재판을 항소심부터 진행하겠다고 얘기하면, 굳이 이 상황에서 민주당 차원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갖다가 굳이 입법 추진을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조희대 사법부를 믿을 수가 없지요. 얼른 뭐 꼽아봐도요. 직위원회가 말도 안 되는 구속 취소 시간으로 계산해서 한 거. 조희대도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를 취재 파기환송으로 보내가지고 후보 자격을 날려버리려고 한 거.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계속해서 수원 3인방이 이끄는 영장 전담 재판부가 어떤 식으로 지금 풀어주고 있습니까? 이런 짓을 스스로 해놓고 뭘 이야기를 하는지 국민들을 상대로 꼭 한번 붙어보자 이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김용남 의원님. 네. 저는 박성재, 한덕수, 그다음에 추경호 세 사람 영장 기각됐을 때 혹시 셋 다 영장 기각 예상하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는 박성재 장관은 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박성재는 이야기를 네. 했고요. 한덕수 총리도 역시 마찬가지고 추경호 의원은 입증의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 내지는 내란의 공모 부분에 있어서 증거가 충분하냐 그 문제가 좀 있어 보여서 뭐 그거는 추경호 의원의 경우에는 영장 기각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뭐 발부될 거라고 예상을 했죠. 예. 김유정 의원님 생각에는 어떤 경우가 제일 황당했어요? 그 영장 기각 중에서? 아니 박성재 케이스가 저는 제일 황당했죠. 사실 재청구까지 했는데. 재청구까지 했는데 그리고 너무 정황들이 뚜렷했잖아요. 그 수용 인원이 얼마나 되냐. 그 문자 메시지 주고받고 삭제까지 하고 또 그 합수부에 검사 파견하는 문제랄지 뭐 이런 것들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엄을 사전에 몰랐다.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놈의 다툼의 여지 때문에 정말 미쳐버리겠는데 김건희까지 다툴 여지가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최후 진술에서. 그래서 박성재 두 번째 기각에서 진짜 굉장히 좌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영장 전담 판사도 내란 관련해서는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이은주 반장님, 내란이 난 상황에서도 중립병자들이 넘쳐나는 세상. 다시 스트레스 받는데 먹방합시다. 우리 패널님들 만나게 드시는 거 보면서 힐링이라도 좀 하게요. 먹방 타임인가요? 그런데 저는 이 사람 보면 밥맛이 안 날 것 같은데 일단 미리 봐버리고 밥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장동혁이 왜 그래요? 이제 장동혁의 메시지는 윤석열 메시지를 그대로 닮아가고 있어요. 왜 그러세요? 우리가 백운기입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이걸 하면 다들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는 제가 장동혁을 삼킨 수준이 돼버려서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구판까지 들어온 중국인 간첩부터 막아내야 합니다. 국회 폭거에 맞선 12.3 계엄. 우리는 뭉쳐야 합니다. 이재명 어게인. 죄송합니다. 백운기 어게인. 아니, 장동혁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국힘에서 야 이거 이렇게까지 가도 되는 거야 그랬는데 지금 이제 국힘 내부에서도 야 저거 왜 저렇게 계속 가는 거야 이거 어쩌자는 거야. 심지어 그 대구시장 했던 국회의원 누구죠? 권영진 의원. 권영진까지도 이러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데 대구에서까지 큰일 난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아니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TK에서도 부정평가보다 9% 이상인가 높아요. 한 10%가 높아요. 예. 그러니까 권영진 의원도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야 이러면 이러다 TK까지 넘어간다. 장동혁 대표처럼 계속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뭐 TK라고 용서가 안 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얼굴만 가리면 그냥 텍스트로만 보여주면 다음 중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것이 윤석열의 이야기고 어떤 게 장동혁의 발언일까요? 골라보세요. 그러면 잘 못 고르겠어요. 너무 똑같아. 내용이. 장동혁이가 왜 이러는지는 우리가 일단
김치 우동으로 속을 달래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장동혁 얘기하다 말았는데 녹취 들어요 말아요? 밥 잘 먹고. 밥 먹었으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씹으렸는지 한번 드러나 볼까요? 그거 듣고 치워야겠네요. 할 건 해야죠. 네. 네, 할 건 해야죠. 이 정권은 그동안 간첩죄 개정을 가로막아서 중국 간첩들이 활개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간첩 말고는 누구도 불편하지 않은 법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간첩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 개정했잖아요. 왜 그러죠? 이상해. 저 노림수는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이정호 원장님이 아직 드시기 전이니까 얘기해 보시죠. 저는 좀 2개나 이미 먹었습니다만.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태생적 한계라고 생각해요. 아니 한계인데 그래도 네. 뭔가 정치인들의 발언은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저기서 계속 내가 황교안이다 또 간첩 얘기하고 부정선거 얘기하고 그쪽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장동혁 아니 더 잘하시니까 장동혁 대표가 하는 저런 얘기가 우리가 왜 토요일 일요일 주말마다 광화문대로 막아놓고 집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정광훈이나 뭐 이런 사람들 거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저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그 광화문 그 윤어게인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국힘 내부적으로도 장동혁 대표에게 반기를 든 현역 의원들이 꽤 있잖아요. 한 20-30명 이상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예 그쪽으로 붙은 거예요. 윤어게인 그 집회 세력 쪽으로. 그래서 보면 장동혁 대표가 현명하진 못한데 그 거짓을 얘기하는 것 같진 않아. 무슨 의미냐면 왜 본인이 마이크 잡고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랬잖아요. 진짜야 그거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심이고 이게 이제 그 타임라인대로 보면은 12월 3일에 추경호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를 막기 위한 정당한 계엄이었다. 라는 식의 사과 거부가 나오고요. 요미우리 신문과 서면 인터뷰를 한 윤석열의 워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윤석열이 언급했던 내용은 거의 장동혁의 그 멘트와 동일했습니다. 게다가 거기 등장했던 표현 중에는 과거에 윤석열이 레드카드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장동혁이 이번에 또 레드카드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는 사실상 윤석열이라는 존재와 장동혁은 같이 가겠다라는 의도라고 분석을 하는 것이 저는 뭐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나를 밟고 일어서라 그렇죠. 이랬잖아요. 제가 밟겠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그러니까 과거 윤석열 그때 그런 얘기 저희가 했죠. 제발 조중동이라도 좀 보세요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에서 비판의 칼날이 높아지기 시작할 때 제발 경청하시라. 그렇지 않으면은 큰일 난다라고 저희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똑같은 행태를 그리고 이제 유튜브 막 이런 것만 즐겨 보다가 이 꼴 난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 장동혁 대표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 보수 언론에 대한 비판 너무 듣기 싫어하고 막 유튜브 나가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당 내에서 중진들하고 조금 소통하면서 경청하는 거 그런 거 일절 없고 자기 호위무사격에 뭐 초재선들 2-3명하고만 소통하고 그러고 있어서 아예 당선됐을 때 당대표 됐을 때는 중도에 매력 있는 정당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극우 쪽으로 윤호계연 쪽으로 가겠다는 방향성을 정한 것 같아요. 그쪽으로 가기로. 그래서 우리가 황교안이다 해서 이제는 12월 3일 날 메시지가 매우 동일한 판박이 복붙한 것 같은 그 모양새를 봤을 때 이제 나는 윤석열이다라고 저는 선언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계산은 끝났다고 봐요. 그 장동혁은 왜냐하면 반쪽짜리 재선이었지 않습니까? 중간에 보궐선거로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친한계로 시작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본인이 그런 지지 기반을 가지고 어떻게 당대표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본인이 당대표가 된 건 정확하게 구구, 개신교, 그다음에 친윤, 이 강성 당원들의 어떤 열광적인 지지 때문에 당선이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지지층만 가지고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지지층 가져가야 돼. 아니 그러면 본인이 개혁 보수의 길을 간다? 그럼 자기 지지층을 잃으면서 한동훈 쪽으로 옮겨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거길 왜 갑니까? 정책 계산을 할 때. 오히려 이 상황을 유지하면서 어떤 형태든지 지방선거에서 본인 계산할 때 영남 지역만 사수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을 중심으로 타협해서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왜 저희 개혁 보수 또는 예를 들면 윤석열과 저절의 길을 택할 이유가 하등이 없다.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 계산이 다 끝났고 그 방향대로 가고 있고 오히려 더 자기 지층들을 결집하는 방식으로 그다음에 또 여론조사하면 대선 후보 지지율 1위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산수가 이해가 안 돼요. 김정은 원장님. 그 지금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극우 쪽은 죽었다 깨어나도 민주당 지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쪽에 그렇게 공을 안 들여도 흔히 말하는 집토끼잖아요. 그럼 장동혁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장동혁이 그렇게 하면 그 지지층들이 장동혁을 지지하겠습니까? 배신자라고 얘기하죠. 그럼 거기까지 놓칠까 봐. 그렇죠. 거기밖에 없다니까요. 장동혁의 지지층이 거기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엔 그게 다 합치면 한 10만 표 되려나? 1, 20만 표 정도 될 거예요. 전국 다 합치면. 근데 장동혁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국힘당 안에서도. 그러니 저는 몇몇 사람들이 얘기했듯이 지방선거까지 장동혁이 못 갈 것 같아요. 저도 요새 같아서는 못 간다고 봅니다. 예. 못 버티죠. 지금 당장에 공천해야 되고 지방 자치단체질 지금 국민의힘이 지난번 선거 때 재미 봐가지고 꽤 많은데 장동혁이 저렇게 하고 있는 거를 두고 보겠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부글부글하죠. 네. 큰일 났네. 우리 선거 이거 못 치르겠네. 네. 이런 생각을 다들 하고 있을 거고 우리가 한겨하다 했을 때 끝났어요. 이미 끝났고 그래서 조기 붕괴설이 지금 솔솔 나오는 게 그게 그냥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국힘 말씀 중에 아니요. 그래서 이제 25명이 뭐 사과문 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 가운데에는 아까 말씀하신 권영진 의원이나 또 그 TK, PK 지역 의원들도 몇 명이 다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언더찐윤이라고 하는 영남의 그 60명이 똘똘 뭉쳐서 뭘 어떻게 한다. 당의 한도를 바꾼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제는 지금 침묵하고 있는 한 60여 명의 의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25명 사과합니다에도 TK, PK 의원들이 함께 했는데 그래서 장동혁 체제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 체제는 우리 선거 못 치른다라는 얘기가 저는 권영진 의원도 그런 취지에서 나온 얘기 같아서 조기 붕괴가 확실시되고 있다. 거의.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뭐 생각이 조금 다른 게 그 모순된 내부에 있는 모순된 입장들을 전혀 통일할 수가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비근한 예로는 장동혁의 입장은 계엄도 정당했고 이 계엄은 내란이 아니며 계엄이 발생한 이유는 민주당 때문이다. 이렇게 흘러가는 입장이고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107명을 대신해서 본인이 사과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머리를 숙이긴 했습니다마는 후반부의 입장을 들어보면 그 계엄도 민주당 때문이다라는 인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107명의 의원들 중에 진심으로 사과를 하겠다라는 의원이 과반을 넘어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언더찐윤이라든지 당의 영남 기득권들은 결국 힘이 있는 쪽에 붙겠다라는 인식을 과거의 전통 보수들이 갖고 있었던 그 DNA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이런 흐름을 뭔가 뒤집을 만한 어떤 내부의 정풍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정도의 어떤 머릿수가 되느냐?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보수 내부에서 싸울 땐 또 진심으로 싸우지 않습니까? 서로를 죽일 듯이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 내부 분열 양상이 터지는 계기가 지방선거에 있긴 할 텐데 힘의 싸움에서 저는 장동혁이라고 불리는 당권파나 지도부가 그 지방선거를 리드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유사한 생각입니다. 그분과 관련해서. 예. 장동혁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김치 우동에 관해서 팩트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남 의원님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약간 아닌 듯 긴가민가 했는데 정확한 팩트가 들어왔습니다. 이은주 반장님이 AI한테 물어봐가지고 파악을 했는데 국물이 끝내줘요는 농심 생생우동 광고 카피로 전국적 유행어를 만들었고
모델 김현주를 일약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제가 아까 생생우동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답이고 아, 김혜자 그거네요. 이 맛이야. 그래. 그래 이 지우 맛이야. 아빠 헬리님이 이제 생각났어요. 김혜자님은 그래 이 맛이야. 그렇죠. 맞아요. 저는 그분이 국물이 끝내줘야 했던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에요. 김현주. 이제 오래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은 빨리빨리 끝내야 돼. 앵커님이 저한테 오래됐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래 이 맛이야. 예. 아, 맞아요. 자 이렇게 팩트 체크해서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해주신 이은주님, 감사합니다. 지우아빠 헬리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아까 이여자님 미국에서 슈퍼챗 보내주셨고 보수형님 TV님 오세훈 한강에서 눈 쓸고 있습니다. 추억의 메텔님 반갑습니다. 앵커님의 진심 어린 아침의 방송 매일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윗지방 눈이 많이 왔다지요. 모두 안전운전하시고 조심하세요. 추억의 메텔님 감사합니다. 떡국열차님 저도 군생활 11년 했지만 방첩사가 모른다고요? 저런 새빨간 거짓말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셨네요. 네, 이렇게 슈퍼챗 보내주신 분 보수님 TV님 또 보내셨네요. 민주당 의원들 욕하는 것보다 응원합시다. 응원이 더 무서운 무기입니다. 그러셨어요. 최송아 이쁘님도 응원합시다. 함께 해주셨고요. 요즘에 또 그렇게 막 공격하고 그러는 분들이 계셔요. 댓글로 이렇게 그러신다는 말씀이죠. 김영일님 나주 영산포 가시면 홍어 옛국도 만나라. 아시죠? 우동벌국에다 고춧가루 한 숟가락 넣어서 드셔보시오. 빛고울 광주도 어제 첫눈 왔는데. 김영일님, 백운기 선상님, 박영식 에디터님, 이쁜 광주떡 유정 누나, 김종욱 성님, 김용남 성님, 징언이 만나겠어. 예, 우리가 이렇게 먹방을 하면서 하는데도 좋게 봐주시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서구님 해남에 계시죠? 아무리 바쁘고 재밌어도 좋아요는 눌러주셔야지라. 좋아요는 정어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좋아요가 10,000명이 안 됐군요. 아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혹시 안 누르신 분은요. 안 되겠다. 우리 박영시 앵커님 좋아요하고 구독 하는 거 다시 한 번만 소개 한번 해주시고 마칠까요? 네, 여러분들의 그 휴대폰을 보시면 백운기의 정어리 TV 이렇게 지금 장면이 나와 있죠. 예. 여기에서 요 X자를 누르시면 여기에 이제 프로필을 누를 수 있습니다. 화면 좀 보고 하시죠. 네, 여기 이제 프로필을 누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화면은 바로 이 화면이고요. 여기에서 프로필을 누를 수 있고 여기 좋아요나 엄지손가락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프로필을 들어가시면 요 전체 화면이 뜹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지금 구독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색깔이 없는데 구독을 안 해놓으신 분들은 이렇게 검정색 화면이 들어오거든요. 크로즈업을 더 많이 해줘보세요. 왼쪽에 있는 구독 요 버튼을 제가 방금 구독을 해제한 건데 저 왼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딱 하고 누르시면 색깔이 바뀝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구독된 상태이고요. 야, 리얼하네, 리얼해. 네, 여기 다시 화면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왼쪽에 여기 여러분들 화면의 오른쪽에 보이시는 댓글창 닫으시면 여기 엄지손가락이 있는데 이 엄지손가락도 색깔이 안 들어가 있죠? 엄지손가락 누르시면 이렇게 색깔이 검정색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좋아요가 완료가 된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 정어리 TV를 성장시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잘해. 감사합니다. 예. 또 이렇게 여러분들 설명 잘 들으셨으니까요. 금방 많이 눌러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다음에 할 때는 또 멋지게 또 맞아떨어져 가지고 같이 하는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유정 의원님, 김용남 의원님, 김종국 원장님, 박영식 앵커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도 한눈 속에 이제 주말 맞게 됐네요. 12월입니다. 12월은 더욱 하루하루가 좀 가는 게 아까운 날들 아닙니까? 잘 충실